아직도 내신이 어려워? 내신은 역시 더국어 논술학원입니다. 네. 네, 바로 대망의 기술 지문이죠. 그쵸? 생각보다 이제 문제 풀면서 여러분들 많이 겁먹었었는데, 막상 풀어보니까 또 괜찮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함께 풀어보면 여러분들 더 괜찮아지겠죠? 네, 형법도 그랬던 것처럼, 같이 한번 해보면서, 해소해 봅시다. 인터넷의 발달로 데이터 및 분석 과정이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 인터넷의 발달로 데이터 저장 및 인터넷이 발달하게 되면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분석하는 과정이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서 개인정보와 같은 민감한 데이터라는 거, A와 같은 B, 이런 식의 설명은요, 이 다음에 오는 것이 예시가 되거나 아니면은 하위 항목이 되기도 합니다. 그죠? 이렇게 개인정보와 같은 민감한 데이터, 암호화되어 인터넷 서버에 저장된다라고 하는 거야. 아, 요것은 민감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암호화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인터넷 서버에 저장이 되는구나. 그런데 현재 이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식이 바로 무슨 방식이래요? 공개 키 암호화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공개 키 암호화 라고 하는 방식이 되는 것이죠. 이 방식으로 암호화된 데이터는 통계 처리를 위한 연산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원래의 데이터로 복원하는 복호화 과정을 거친 후 연산을 수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일 첫 번째 뭐 해야 돼요? 개인정보와 같은 민감한 데이터 암호화를 합니다. 그쵸? 암호화를 하는데 이것을 통계 처리를 위한 연산을 수행하기 위해서 원래 데이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복호화 해야 되죠. 자, 복호화를 한 다음에 연산을 수행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결과를 다시 암호화해야 합니다.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비밀키나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비밀키나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도 있대. 그럼 안 되잖아. 왜? 민감한 정보인데. 이것이 유출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암호화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유출되는 거야? 복호화하기 때문에. 복호화가 뭐야? 다시 데이터를 복원하는 거잖아. 원래 상태로 만드는 거거든. 그래서 복호화를 하기 때문에 유출이 될 수 있는 거야. 복호화가 문제인 거지. 자, 그림으로 그려서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원래 이제 데이터의 모양이 이 동그라미라고 봅시다. 자, 이게 그냥 데이터야. 이 민감한 정보 데이터를 암호화를 합니다. 암호화를 해서 이것을 이렇게 네모로 만들었어. 암호화한 데이터인 거야. 오케이? 암호화한 데이터를 만든 거지. 자, 근데 이것을 통계 처리를 위한 연산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시 어떻게 해야 된대요? 복호화 해야 된대요. 다시 데이터 상태로 복호화 시켜야 된다는 거지. 데이터 상태로 이제 돌려놔. 복원한 다음에 무엇을 해야 돼? 연산 수행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연산 수행합니다. 뭐 사칙 연산, 나누기, 곱하기, 더하기, 빼기든 연산을 수행해. 복호화한 다음에 연산을 수행하면은 그 과정 결과값이 나올 거 아니야. 그 결과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연산 수행해가지고 나온 결과를 예를 들어서 뭐 다이아몬드 모양이라고 해봅시다. 자, 요 결과값이 나왔어. 연산을 수행한 값, 복호화를 해서 연산을 수행한 값이 나왔죠. 이거를 다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암호화를 해야 된다는 거야. 이거를 다시 암호화를 하면 암호화를 했어. 연산 수행한 값을. 그러면 또 다른 모양이 되겠죠. 그쵸? 결과적으로는 요 세모의 모양이 되겠죠. 뭐 세모든 아니면 뭐 별이든 다른 모양이 되겠죠. 그쵸? 이렇게 다른 모양이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한번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서 설명하니까 훨씬 더 이해 빠르지 않습니까? 약간 나는 그렇게 설명을 해야만 한다.
자, 그래서, 선생님도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는 게 제일 좋을지를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 그래서 암호화된 데이터를 복호하지 않고, 왜 암호화된 데이터를 복호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까? 복호화 해가지고, 뭐가 되니까? 그 사이에 비밀키나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될 수 있으니까, 데이터를 복호하지 않고, 암호화된 상태에서,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연산을 하는 거야. 이 상태에서. 오케이? 암호화를 복호화해서 연산하는 게 아니라, 암호화 상태에서 연산을 해버린다고. 이렇게 수행할 수 있는 무엇이 만들어졌대요? 동형 암호가 만들어졌대. 아, 암호화 상태에서 연산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을 뭐라고 한대? 동형 암호라고 한대요. 동형 암호가 이야기가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동형 암호의 등장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등장하게 된 등장 배경에 대해서 첫 번째 문단에서 다루어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동형 암호는 뭐가 필요하지 않은 암호? 복호화가 필요하지 않은 암호. 복호화가 필요하지 않은 암호를 동형 암호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요 암호는 동형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형성이란 데이터, 이게 동형성이 뭔지 모르잖아. 다 설명 나와 있어. 데이터를 암호화한 상태에서 특정 연산을 수행했을 때 나오는 결과가 암호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연산을 수행하고 암호화를 한 결과와 같은 것을 말한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죠. 그림 보면 돼요. 자, 데이터를 암호화한 상태에서 특정 연산을 수행했을 때 나오는 결과가 요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결과가 있을 거 아니야. 요 결과가 예를 들어 뭐 물음표 모양의 결과 나왔다고 해봅시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암호화 상태에서 연산 수행했어. 그래서 요 결과가 나왔지. 요 결과가 나왔는데 암호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즉 복호화를 한 상태, 요 데이터 기존 상태에서 연산을 수행하고 그리고 나서 암호화를 한 모양이 같다라는 거. 아시겠죠? 자, 요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암호화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산 수행하고 암호화를 한 결과와 같은 것을 이야기한다. 이것을 이제 동형성을 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데, 이때 연산의 횟수의 제한이 없이 특정한 종류의 연산에 따라서 동형성을 갖는 암호를 부분 동형 암호라고 한대. 자, 이렇게 동형 암호, 하나의 동형 암호가 아니라 총 3가지의 동형 암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동형 암호들이 갖는 성격들은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오고 실제로 바로 이 문제에서 출제가 됐죠.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뭐야? 부분 동형 암호. 부분 동형 암호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한적 동형 암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제한적 동형 암호 두 번째. 제한적 동형 암호. 자, 그리고 마지막, 여긴 조금 잘려 있는데요. 세 번째, 완전 동형 암호까지. 이 중에서 우리 이 암호화 지문, 기술과학 지문에서 주로 다루는 것은 완전 동형 암호이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푸는 게 비문학 어떻게 푸는지 비문학이란 이런 식으로 풉니다. 우리 정규 수업 아니잖아. 정규 수업에서는 선생님이 비문학 수업할 때 이거보다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죠. 한 5배 더 빨라집니다. 근데 그렇게 문제를 풀기 위해서 비문학을 풀기 위한 어떤 요령이나 속독 방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하는 거야? 이 지문이 그대로 여러분들 내신에서 나온다는 거 아니야? 하나하나씩 뜯어가지고 여러분들 머리에 넣어놔야지 그 지문이 똑같이 나왔을 때, 우리 시험 봤을 때 똑같이 지문이 나왔을 때 요걸 읽느라고 시간을 덜 쓰지 않을까? 그치 얘들아? 자, 한번 봅시다. 귀찮더라도 써놓으세요. 아시겠죠? 귀찮더라도. 부분 동형 암호부터 이야기를 해봅시다. 연산 횟수에 제한이 없어요. 첫 번째, 연산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산 종류와 관계없이 특정 횟수까지만. 연산 종류에는 상관이 없어. 연산 횟수에 제한이 없고 특정한 연산의 한 종류에만 동형성을 갖는다.
한 연산의 종류만 동형성을 갖는다. 그러면 4층 연산 중에서 더하기, 마이너스, 뭐 곱하기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 중에서 딱 하나의 연산에만 동형성을 갖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연산에 제한이 있는 거예요. 하나로 딱 정해놓은 거지. 자,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제한적 동형암호는요. 제한적 동형암호는 연산의 종류와 관계없이 연산의 종류와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특정 횟수까지만 동형성을 갖는 횟수 제한이 있네요. 그쵸? 특정 횟수까지. 즉 연산 횟수에 제한이 있다라는 거지. 연산 횟수에 제한이 있는 거야.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완전 동형암호 보겠습니다. 완전 동형암호는 횟수에 제한이 없어요. 연산 횟수에 제한이 없어. 그쵸? 두 번째는 컴퓨터의 주된 연산인 덧셈과 곱셈의 동형성을 갖는데 곱셈과 덧셈에만 동형성을 가져요. 곱셈의 동형성을 갖는다. 근데 왜 하필이면 곱셈과 덧셈인 거야? 이 두 개가 무엇이기 때문에? 컴퓨터의 주된 연산이기 때문에 컴퓨터의 주된 연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했죠. 그쵸? 그러면 펼쳐놓고 보니까 부분 동형암호는 연산 횟수에는 제한이 없어. 여러 번 연산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그 반면 제한적 동형암호는요. 특정 횟수까지로 횟수에 제한이 있네요. 그쵸? 하지만 부분 동형암호는 하나의 연산 종류만, 하지만 제한적 동형암호는 연산의 종류와는 관계가 없다. 둘이 이제 상반된 특징이 있죠. 완전 동형암호는요, 부분 동형암호처럼 연산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분 동형암호는 하나의 연산 종류에만이지만 이 완전 동형암호는요, 곱셈과 덧셈에만 동형성을 갖는다. 이 두 가지나. 근데 왜 두 가지야? 컴퓨터의 주된 연산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이야기. 자, 그럼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네, 옆으로. 완전 동형암호는 해서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요 지문에서 주로 다루는 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완전 동형암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완전 동형암호는 암호화에 사용되는 원리에 따라 두 가지로 또 나눌 수가 있어요. 세분화를 시켜 격자 기반 동형암호와 CRT 기반 동형암호로 나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3월 모의고사에서 회수의 담수화 기억나 얘들아? 회수의 담수화 했었을 때 막 다단증발법도 나오고 막 증류법도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그 중에서 더 나중에 나온 게 더 진화한 어떤 이제 개발법에 가깝다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야. 격자 기반 다음에 뭐가 나왔어? CRT가 나왔어. 그럼 아무래도 이제 CRT가 기존에 있는 것의 내용을 좀 보완한 것이 아닐까?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중 격자 기반 동형암호는 격자 기반부터 이야기를 하죠. 격자 기반 완전 동형암호는 자, 두 가지로 나누는데 격자 기반 그리고 CRT 이하 기반 완전 동형암호는 생략하고 격자랑 CRT만 적어 놓을게요. 자, 그러면 이 격자 동형암호는 수학계에서 답을 찾기 어렵다고 알려진 격자 문제를 응용하여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아, 답을 찾기 어렵다는 격자 문제를요. 근데 다행히 이제 격자 기반은 안 나오죠, 여러분들. 이 방식은 원문 데이터를 무엇으로? 비트 단위로 변환해. 원문 데이터를 비트 단위로
비트 단위로 변환하고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한대요? 이것을 각각 비트를 개별적으로 암호화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네요. 그러면 각각의 비트를 개별적으로 암호화. 비트를 개별적으로 암호화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되기 전 원문의 데이터, 동그란 모양의 데이터를 어떻게 비트 단위로 이렇게 조금 쪼갠다라는 표현을 쓰게 쪼개어 놓고 그리고 나서 변환하고 그리고 나서 그 비트들을 개별적으로 다 암호화를 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암호키 P와 임의의 정수를 곱한 수를 원문에다가 더하면 암호문이 만들어진대. 이 과정에서 무작위로 오류값을 추가하면서 안정성을 높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수를 곱한 수 원문에다가 더하면 암호문이 만들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무작위로 무엇을 한대요? 오류값을 추가한다. 무작위로 오류값을 추가하여 안정성을 높인다. 격자 기반 격자 기반 완전 동형암호에서는 오류값을 추가해 오류값을 추가하여 안정성을 높이는구나. 그쵸? 그래서 암호문의 연산을 반복할수록 오류값은 커지게 될 것이래. 당연한 얘기겠죠. 그런데 이 오류값이 이제 더 커지는데 그 중에서도 곱산 연산을 수행하면 당연한 얘기겠지만요. 여러분들 보세요. 2 더하기 2를 하는 것보다 뭐가 더? 2 곱하기 2를 하는 게 훨씬 더 숫자가 커지죠. 체감이 안 되면 이거 해보면 되잖아요. 19 더하기 19 하면은 선생님 이렇게 하면은 38 나와요. 그럼 19 곱하기 19 하면은 뭐 361? 이렇게 나오나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완전 단위수가 달라지잖아. 자릿수가. 그래서 곱셈이 훨씬 더 오류값이 급격하게 커지는 거. 맞잖아. 그치? 커지기 때문에 일정 횟수 이상 수행을 하게 되면은 원문 복호화가 불가능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일정 횟수 이상 오류값이 이제 급격하게 커지게 되기 때문에 하다 보면은 이제 수행하게 되면은 오류값이 커진다. 오류값이 커져서 원문 복호화가 불가능하다. 원문 복호화가 불가능하다. 그런 단점이 있네요. 자, 따라서 연산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오류값이 한계치에 이른 암호문. 오류값이 한계치에. 자, 그러면 한계치에는 우리 이 격자 기반은 곱산 연산을 수행할수록 한계치에 더 빠르게 도달할 수가 있겠죠. 그쵸? 같은 얘기니까요. 자, 이런 암호문은 어떻게 해줘야 된대요? 부트스트래핑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부트스트래핑 말은 되게 어려운데 쉽습니다. 한계치에 이르렀으니 우리 쓰레기통 꽉 차면 한번 비워주는 느낌? 그게 이제 부트스트래핑인데요. 자,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일정 횟수의 덧셈과 곱셈 연산을 수행하여 왜 덧셈과 곱셈 연산만 수행하는 거야? 원래 완전 동형암호 자체가 곱셈이랑 덧셈 연산만 수행하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덧셈과 곱셈 연산을 수행하여 암호문에 오류값이 누적되면 다른 암호키로 해당 암호문과 암호키 P를 함께 암호화를 합니다. 다른 암호키로 해당 암호문과 암호키 P를 암호화한다. 요것도 지문에서 잘 나올 법한 느낌이 들죠. 그쵸? 요런 것들은 이제 미리 체크를 해가지고 위치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복호화 회로를 통해서 기존의 암호키 P에다가, 기존의 암호키 P에 의한 이전 암호문을 복호하면 그동안 연산 과정에서 누적된 오류값이 제거된 새로운
새로운 암호문이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새로운 암호문이 만들어지면서 오류값이 추가되지만 마찬가지로 새로운 암호문이 만들어지면 그게 이제 끝이 아니잖아요. 또 어떻게 되겠어? 휴지통에 쓰레기는 점점 차오르겠죠. 마찬가지로 오류값이 새로운 암호문이라고 해도 오류값이 추가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서 오류값이 추가되지만 그 크기가 기존에 누적된 것보다는 당연히 어떻겠어요? 한번 비웠으니까 작아지겠죠. 그렇죠? 작아지기 때문에 적절하게 부트스트래핑 과정, 비우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수행한다면 지속적인 연산이 가능하다. 아까 이야기했어. 너무 이제 오류값이 크게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면은요. 어떻게 돼요? 원문을 복호하는 게 불가능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무엇을 해줘야 된다? 부트스트래핑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격자 기반 방식은요. 격자 기반 완전 동형암호의 방식은 원문을 비트 단위로 변환하여 각 비트별로 암호화하기 때문에 원문에 비해서 암호문의 값이 적게는 10배, 많게는 100배가량까지 커진대. 그러면 당연히 용량, 누가 용량 책임질 거야? 저장 공간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개별 비트 단위로 암호문의 연산과 부트스트래핑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연산 속도도 느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게 뭐야? 문제점 또는 한계점이겠죠. 문제점 또는 한계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문제점 또는 한계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최근에는 효율성을 개선한 CRT 기반의 완전 동용암호가 등장하였다. 자, 그래서 최근에는 효율성을 개선한 CRT 기반의 완전 동용암호가 등장했다. 역시 이러한 문제점을 조금 개선한 두 번째가 등장을 하는 거네요. 그쵸? 이 방식은요, 하나의 원문을 특정한 정수인 암호키로 나눈 나머지 값을, 여기가 이제 사실 내용 다 나왔어. 여기 그림 그려져 있잖아요. 그 그림에 대한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이 방식은 하나의 원문을 특정한 정수인 암호키로 나누어요. 나눈 나머지 값, 나누기 하면은 이제 나머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값을 암호문으로 이용한대. 나머지 값이 뭐야? 암호문이야. 그럼 나머지 값 되게 중요한 거네요. 그쵸? 뭐 그러면 나머지 값에 대한 이제 선지가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에다가도 표시를 한번 해봅시다. 암호문으로 이용하고 이 나머지 값에서 원문을 복호화하는 방법이래. 암호문으로 이용해가지고 원문을 복호화하는 방법. 이 암호키의 개수는요, 임의로 설정할 수 있으며 각각의 원문마다 암호키의 개수만큼 암호문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암호키의 개수와 원문의 개수 같겠죠. 암호키 두 개일 때 정수로 된 원문은 두 개이기 때문에 몇이야? A와 B 두 개인 거죠. 원문 A와 B를 덧셈 연산한 결과가 동형성을 갖는 원리. 동형성이라는 게 아까 뭐라 그랬어? 결과가 같은. 요걸 이제 동형성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형성을 갖는 원리를 간단히 알아보자. 우선 서로소가 혹시 여러분들 뭔지 기억납니까? 서로소? 1 이외에 공유하는 약수가 없는 수. 이것을 서로소라고 우리가 다 배웠죠. 진짜 오랜만 아니야? 아닌가? 여러분들은 자주 듣나요? 난 진짜 오랜만이었어. 서로소 웬일이야. 그래서 공유하는 약수를 줄이면 공약수잖아요. 1 이외에 공약수가 없는, 뭐 13이랑 7? 이런 경우? 그치? 이런 것들을 이제 서로소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서로소인 임의의 정수는 서로소여야 되는구나. P와 Q를 암호키로 정한대. 이렇게 되면은 두 가지가 뭐 P와 Q 이런 식으로 정할 수 있다는 거야. 예시를 드는 거야. 자, 서로소에다가 P와 Q의 암호키를 정하고 정수로 된 원문 A와 B를 각각의 암호키로 나눈대요. 자, 원문이 있으면은 이것을요, 요거로 나누어 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A를 이제 P와 Q로 나누고 B도 마찬가지로 P와 Q로 나누고. 약간 이렇게 그리면 헷갈릴 수 있겠네? 그러면 P와 Q가 있으면 이거를 A로, 그리고 또 이렇게 P와 Q를
B로 이런 식으로 나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자, 그래서 나머지 값을 구하면은 요렇게 된다. 같은 얘기예요. P와 Q, B와 P와 Q로 되는데 이 나머지 값이 원문의 A와 B의 아무문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나머지 값이 A와 B의 아무문이 된다. 그리고 그림처럼 각 원문의 동일한 암호키로 나눈 나머지 값인 AP와 BP 그리고 AQ와 BP를 동일한 암호키끼리 서로 덧셈 연산을 수행한대. 그럼 나머지 값이 이제 나오면은 이렇게 더해준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더해준다. 그러니까 P는 P, Q는 Q. 그래서 AP, BP, AQ, PQ끼리 더해준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마지막 요쪽 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부터 볼게요. 만약 연산수행의 결과값이 암호키와 같거나 아니면은 암호키보다 크면 한 번 더 암호키로 나누어 주면 된다. 요런 내용은 문장이 어려운 거지. 여러분들이 수학적으로 봤을 땐 여러분들이 답을 더 잘 알아요. 왜? 암호키가 뭐였어? P, Q 였었잖아. 이것보다 더 크면 한 번 더 나누어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봐봐. 예를 들어가지고 뭐 나머지 값이 20이야. 근데 암호키가 13이네? 그럼 한 번 더 나눠줄 수 있는 거잖아. 나머지 7 될 때까지. 그치? 그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크면 한 번 더 나누어서 나머지 값을 구한다. 그럼 연산수행의 결과값인 AP와 BP 그리고 AQ와 BQ가 원문 A와 원문 B를 직접 덧셈 연산한 결과값을 암호키 P와 Q로 나눈 나머지 값인 A 플러스 B 이렇게 P 그리고 A, B, P와 같다. 그리고 원문을 각 암호키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값과 요것도 되게 재밌어. 이거 이따가 한번 보여줄게. 여러분들 보면 이거 재밌는데? 약간 또 태상고가 또 과하게 특성화된 학교라면서요. 내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원문을 각 암호키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값과 각 암호키를 알면 원문을 복구할 수 있다. 요 값이 같거든?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예시를 들어가지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 예시보다 문제 보면서 이해하는 게 더 선생님은 빠르다고 생각하거든? 예시는 그냥 넘어갈게. 그리고 마지막 문단. 이 방식 또한 안정성을 위해서 암호키의 개수를 늘려서 계산이 복잡하고 무작위로 오류값을 추가하기 때문에 무작위로 오류값을 추가하는 것은 무엇의 공통점이기도 해? CRT의 공통점이기도 한 거네. 그죠? 자, 그래서 무작위로 오류값을 추가한다. 그래서 안정성을 높인다. 이것도 똑같은 내용이죠. 안전성인데 안전성이라고 해도 되고요. 그건 상관없어요. 부트스트래핑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얘도 원문을 복호화 불가능할 때 격자 기반도 오류값이 계속 추가돼. 안정성을 위해서. 그러다 보면은 복호화가 불가능해질 수 있으니까 이 사이에 필요한 과정이 부트스트래핑이었잖아요. 그런데 CRT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면은 무엇이 필요한 거야? 부트스트래핑 과정이 필요한 거야. 한 번씩 비워주는 게 필요하다. 자, 그래서 부트스트래핑 과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데이터를 정수 단위로 암호화하기 때문에 비트 단위로 암호화했었던 건 어떤 애야? 격자 기반이지. 그치? 격자 기반 방식보다는 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 역시 CRT. 더 나중에 나왔네? 그치? 그래서 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라는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CRT 방식은 원문보다 작은 나머지 값으로 연산을 수행하죠. 그렇죠? 우리가 연산을 할 때 나머지 값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격자 기반의 방식에 비해서 연산값이 상대적으로 훨씬 작겠죠. 그렇기 때문에 연산의 속도가 빠르대. 아까는 누가 느렸어? 격자 기반은 느렸어. 이런 격자 기반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장점, 비교될 만한 장점을 이야기하고 있죠. 격자 기반의 방식과 달리 병렬적으로 연산을 수행할 수 있다. 우리 아까 보기에서 본 것처럼 나란히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21번 윗글과 동일한 윗글의 내용과 이제 일치하지 않는 것. 괜히 이제 본문 보고 여러분들이 겁먹었으면은 틀릴 수 있는 문제인데
쉽죠? 제한적 동용암호. 우리가 동용암호 세 가지에 대해서 배웠어. 부분 동용암호, 제한적 동용암호, 그리고 완전 동용암호. 그 중에서도 CRT와 격자기반 동용암호는 완전 동용암호에 해당했었다. 이 세 가지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놨죠. 정리해놓은 필요가 있었네요. 왜? 여기 바로 문제 풀 수 있게끔 나와 있네. 컴퓨터에 특정한 한 종류의 연산에만 하는 건 무슨 동용암호였어? 부분 동용암호였죠. 그쵸? 부분 동용암호였었다. 여기 정리해놨잖아. 그치? 특정한 한 종류의 연산만 할 수 있도록 했던 건 부분 동용암호였었어. 제한적 동용암호는요, 특정 횟수까지만, 즉 연산의 횟수에다가만 제약을 두었지 연산의 종류는 관계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바로 일치하지 않는 것은 1번이죠. 세상에 맙소사. 이렇게 쉽다니. 나머지든 같습니다. 격자기반 완전 동용암호는 수학적으로 아까 얘기했지. 답을 찾기 어렵다고. 그쵸? 답을 찾기 어려운 문제를 응용하여 만들어졌어. 근데 너무 다행이야. 주로 이제 설명이 나온 건 뭐였어요? CRT였잖아요. 격자기반 하는 게 정말 다행이죠. 자, 공개키 방식으로 암호화된 데이터를 연산하기 위해서는 원래 데이터로 복호화해야 됩니다. 공개키 암호화는요, 복호화를 해서 연산을 수행해야 되죠? 라는 얘기입니다. CRT 기반 완전 동용암호는 원문을 특정한 정수로 나누는 나머지 값으로, 그렇지, 나머지 값으로 암호문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데이터의 양이 무엇보다는 적다? 그렇지, 격자 기반보다는 적다가 장점이 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연산 수행 속도도 어떻다? 빠르다. 상대적으로 더 빠르다라고 이야기했죠. 격자 기반 완전 동용암호는 암호키와 임의로 된 이 임의의 정수를 곱한 수를 원문에다가 더해서 암호문을 만든다. 마찬가지로 아까 밑줄 쳤던 내용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옳지 않은 거 1번 되겠네요. 내려볼게요. 22번. 부트스트래핑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부트스트래핑은 완전 동용암호 친구들 격자 기반도 CRT도 다 해줘야 되는 것들이었죠. 자, 그럼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부트스트래핑은 동일한 암호문을 연산할 때 덧셈 연산보다 곱셈 연산을 많이 할수록 더 빨리 시작된다. 곱셈 연산이 더 무슨 값에 빨리 도달할 수 있어? 그렇지, 한계치에 더 빨리 도달할 수 있다고 그랬었죠. 2 더하기 2보다 2 곱하기 2 이렇게 적은 숫자로는 실감이 안 나지만 19 더하기 19, 19 곱하기 19 하면은 확 이해가 되시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맞다고 볼 수 있겠죠? 맞다. 자, 그리고 부트스트래핑은 암호문의 연산 과정에서 오류 값이 한계치에 이르렀을 때 진행이 됩니다. 왜냐면 그 이상 돼버리면 어떻게 돼? 원문 복호화가 불가능해지잖아. 그래서 한계치에 이르렀을 때 한번 진행을 하면은 그 이후에 또 이제 오류 값이 추가가 되겠죠. 부트스트래핑에 사용되는 암호키는 이전 암호화에 사용된 암호키와는 다르다. 맞죠? 자, 부트스트래핑 과정을 거치면 이전 암호화된 암호문이 복호화된다. 이것도 맞습니다. 부트스트래핑의 결과로 생성된 새로운 암호문에는 오류 값이 추가되지 않는다. 그럼 부트스트래핑은 한 번만 이루어지겠지. 그치? 근데 부트스트래핑 과정을 적절하게 한 번씩 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 반복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류 값이 없다라는 것은 틀린 설명이죠. 이런 쉬운 선지가 어딨나. 그쵸? 열심히 읽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쉬운 문제가 나오면 좀 진 빠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한 변형 문제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23번 볼게요. 23번. 기억과 니은을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이 이제 격자 기반이고 니은이 CRT예요. 격자 CRT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격자는 CRT와 달리, 그러니까 CRT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격자에서만 이루어진다. 비트 단위로 암호문의 연산을 수행한다. 맞죠? 자, 그리고 격자 기반은 이번에도 마찬가지 CRT와는 달리 CRT에서는 포함이 안 돼. 근데 격자만 해당. 원문을 암호화했을 때 암호문의 값이 원문보다 더 커진다. 그쵸? 암호문의 값이 원문보다 더 커진다도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CRT는 이번에는 격자와 달리, 격자에는 해당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격자와 달리 암호문의 오류값을 추가하여 안정성을 높인다. 틀렸죠? 왜 틀렸어?
암호문의 오류값을 추가하여 안정성을 높이는 것은 격자 해당 안 해요? 격자도 해당해요. CRT 해당 안 해요? CRT도 해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CRT도 격자도 모두 암호문의 오류값을 추가하여 안정성을 높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머지 선지도 한번 보세요. CRT는 격자 기반과 달리 데이터를 병렬적으로, 그렇지, 나란히 연산하는 것이 가능하다. 우리 나란히 연산할 수 있죠. 자, 그리고 CRT와 격자는 모두 암호문을 연산하는 횟수에 제한이 없다. 이거는 어떤 특징으로 봐주면 돼요? 완전 동형 암호의 특징에서 보면 돼요. 횟수의 제한이 없다. 횟수의 제한이 없다. 맞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너무 쉬워요? 자,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요 문제를 같이 한번 볼게요. 막상 근데 하면은 재밌거든요. 볼게. 27을 11로 나눈 나머지 13으로 나눈 나머지 이미 나와 있긴 한데 봐봐. 11이 그러면 11과 13은 뭐야? 서로 소지. 그치? 서로 소지.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 P와 Q 암호화해서 암호키 P와 Q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1이 P, 13이 Q.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11로 27을 나눴을 때 몇 번 나눌 수 있어요? 2번 나눌 수 있어요. 22 하면은 나누기가 뭐야? 나머지가 뭐야? 5가 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 나와 있잖아. 나머지 5. 나머지, 자, 그리고 27을 이번에 또 11로 하면은 이거는, 13이죠. 13으로 하면은 Q. 11이 P고 13이 Q야. 그쵸? 자, 그래서 P와 Q로 나눴을 때 27에서는요, 몇 번? 2번. 마찬가지로 2번. 그럼 26이잖아? 그쵸? 그럼 1만 남아. 요렇게. 그러면 얘가 A, 얘가 B. 원문 연산에서 원문 2개, 암호키도 2개. 자, 그러면은 이것은 AP가 될 것이고, 이것은 AQ가 될 것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나머지 이렇게 나온 것. 그리고 보세요. 그리고 이제 11, 13, 요것도 15랑 똑같이 해보면 되죠. 뭐 이걸 할 필요가 있습니까? 4 나오는 거 당연한 거고 2 나오는 거 당연한 거지. 할 필요 없잖아. 바로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것도 BP, BQ가 돼. 자, 이것끼리 어떻게 해줘야 된다 그랬어? 교차. 덧셈 연산을 해줘야 된다 그랬죠. 덧셈 연산. 자, 그럼 AP와 BP끼리 더해주면 뭐가 돼요? 9가 됩니다. 그쵸? 그리고 이 AQ와 BQ를 나머지 값을 더해. 그럼 뭐가 돼? 3이 되죠. 9와 3이 돼요. 자, 이거 한 번 더. 원문을 연산한 값, 덧셈 연산을 한 값이 40이야. 자, 그럼 이번에는 42에다가 11, 암호키 P로 한번 나눠볼까요? P로 나누면은요, 몇 번 할 수 있어요? 4번은 못 하잖아. 그치? 딱 봐도 4번은 못 하잖아, 얘들아. 40자는 안 되잖아. 그럼 뭐야? 3번. 그러면 33 된 거잖아요. 그쵸? 33 되면은 나오는 수가 9가 되죠. 그죠? 9가 되고, 그리고 42를 이번에 13으로 하면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3번 할 수 있네요. 3번 하면은 이제 39가 되겠죠? 39 하면은 나머지 숫자 42 빼기 39 하면 몇이 남아요? 3이 남아요. 와, 그럼 뭐가 돼? 똑같이 9와 3이 되는 거야. 그치? 9와 3이 되는 거야. 이렇게. 여기에서 이제 나누기 P와 그리고 Q를 해도 나머지 값이 같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내용을 이해를 해주시면서 선지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복화에 보면 1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값을 1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값을 동시에 만족하는 수 이렇게 나오잖아. 자, 그러면 각 원문 연산의 결과값을 암호키로 암호화하면서 9와 4가 된다가 아니라 뭐가 된다고 그래야겠어? 5와 4가 된다가 아니라 9와 3이 된다. 이렇게 돼야겠죠? 9와 3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틀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나에서 원문이 뭐야? A와 B였잖아요. 원문을 암호한 암호키의 개수는
원문의 개수와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몇 개가 돼야 돼요? 2개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총 2개이다. P와 Q, 2개이다. 다해서 만들어진 암호문을 연산한 결과값을 암호키로 다시 나눌 필요가 없다. 없지 않아? P와 Q의 크기보다 나머지의 크기가 더 적잖아. 그러니까 한 번 더 나눠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쵸? 연산한 값 9와 3이 나왔잖아요. 이거를, 이게 이미 한 번 더 암호키로 나눌 정도의 크기가 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면 이것은 나눌 필요가 없다. 맞죠? 정답 3번이죠. 그쵸? 자, 그리고 4번. 라에서 암호키를 알면 나머지 값을 몰라도 원문 27과 15를 복구할 수 있다. 요거는 말이 안 돼요. 나머지 값을 몰라도 원문 27과 15를 복구할 수 있다. 아니죠. 그쵸? 그리고 가다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연산의 결과값은 암호문과 달리? 암호문과 달리? 정수이다? 이게 무슨 말이지? 자, X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쵸? 자, 그리고 마지막 어휘 문제까지 왔습니다. 어휘 문제는 너무 쉬워서 내가 봤을 때 이거 틀린 친구 없을 거예요. 문맥상 A와 B, C, D 이거 이제 바꿔쓰기 가장 적절한 것 정답 몇 번? 4번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같이 변형 문제도 풀어보면서 이제 모의고사 비문학은 안녕. 자, 이제부터는 이제 문학 같이 한번 쭉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원으로 전화 주세요.